이번 시간에는 수출 승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승인이 뭘까? 그죠? 수출을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보시니까 내가 만약에 보도마크가 하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권총이 있다 칩시다. 그럼 내가 이것을 수출을 하는데 보도마크는 일반적인 문구라니까 수출이 가능하겠죠. 그럼 권총은요? 함부로 수출 수입을 안 하겠죠. 물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겠죠. 특별히 허가를 받으면 모처럼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건 어떤 군사물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자기 갖춘 회사도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무역회사는 권총 수출이 안 되죠. 그런데 모든 무역회사라고 다 만약에 모든 물품을 다 수출입을 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사회 혼란이 오겠죠. 그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랄까요? 나라가 아무래도 그 무역을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죠? 어떤 겁니까? 무역한 회사나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관리해야겠다. 만들어서 크게 만든 어떤 제도가 무역관리제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무역관리제도가 지금 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대외적으로 무역하는데 지켜야 될 그런 법이라든지 그리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외국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외국 돈의 외국환 거래법이라든지 또 이런 무역에 가능한지 안 한지 물품하고 서류하고 또 검사를 보는 세관에서 있어야 될 그런 법들, 이 관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역 관리를 할 때 3대 기본법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무역 관리를 하려면은 무역에 관계되는 그런 법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 보십니다. 그럼 대무역법의 문제 보시면 대무법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대무법 체계가 보시니까 대무법은요. 크게 말해서 물론 법이란 건 대통령령이 그죠? 어집니까? 시행하겠다.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 법은 입법기관인 제정은 국회에서 하죠. 그러면 그거는 시행은 행정부의 최고령인 그죠? 우리가 대통령이 정하고 대통령이 모든 걸 못하니까 무역에 관계된 최고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자부에게 맡기겠죠. 그럼 산자부 장관이 또 다음번에 밑에다 위 밑에를 또 시킬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내려간다 치고요. 그러면 대무법에 크게 모든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있습니까? 인적 자원과 행위 대상 관리와 수입 행정력. 인적 자원은 뭐예요? 인적 자원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회사를 말하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적 자원 여러분 자원이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다. 사람을 관리한다죠. 그럼 우리 회사를 관리할 회사를 그죠? 회사를 관리한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회사가 우리가 개인 회사가 있고 그죠? 또는 우리가 법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개인 회사도 사람 인자가 있고 법인도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인적 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회사를 관리하겠다 그죠? 그럼 정말 우리가 무역을 안 하는 개인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해외 직구할 때 뭐 있습니까? 통관 고유 번호다 하죠? 요거 많이 하시죠? 통관 고유 번호를 발급 받으셔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그런 해외에서 필요한 그 개인 물품만 좀 가져오는데 많이 가져와요. 그럼 너는 어떻습니까?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적당한 그게 정상적인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몇 개 사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뭐랍니까? 물품 가격 한 20만 원 정도는 세금도 안 받아요. 관세가. 우리 말하는 세금이란. 나머지는 관세를 좀 부여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과하게 수량이 많이 가져온다. 그러면 좀 뭐입니까? 이것들을 좀 이렇게 수입을 막겠죠. 그래서 네가 얼마나 가져온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창업하면 첫 번째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세무관계로 돈관계에서 세무소에서 뭐 사업자 등록을 하겠죠.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사업자는 사업을 한다는 거고, 무역을 하는 사람 어찌된 무역하는 사람은 이 사업자 등록에 보면 업종이 있습니다. 업태와 업종이. 여기에 뭡니까? 도매 서비스고 무역업이다라고 나와야 되죠. 무역업이다. 있어야 되겠죠. 요래야 무역회사가 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어디다가 한국무역협회에다가
제출하면 뭐를 준다고요? 무역업 고유분을 부여합니다. 무역업 고유분을. 왜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통계자료, 수출입 통계자료에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요렇게 하던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수입하는 사람 요거만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는 요거는 어디 그러면 국세청에 관계되는 거, 이거는 뭡니까? 무역이 회사 협회에 관계되는 거. 또 뭡니까? 우리 세관에서 관계해서 할 때는 사업자번호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역 고유분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서류를 주면은 별도로 나에게 통관 고유번호를 줍니다. 그러면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도 통관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야 네가 어떤 물건들을 가져오는지 하는지 내가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너를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무역회사는 고유번호를 내가 부여하고요. 자, 이거는 미스프린트네요. 종합상사가 아니라 전무역상사입니다. 전문 무역상사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전문 무역상사. 앞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행위나 대상은 뭡니까? 대상 물품을 여기 보시면 수출입 공고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반드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제품을 네가 마음대로 만약에 수출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정책 관련 행정벌을 받겠죠. 그래서 모든 법들은 이렇게 그 회사를 관리하고 그 회사가 가져오는 제품에 대한 행위를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행정처벌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럼 외국 항거래법은 어찌 되느냐? 마찬가지로 법은 국회 입법하고 누가요? 우리가 보시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정의 밑에 재정경제부죠. 우리 산자부 아닙니다. 돈에 관계되는 것은 재정경제부. 그리고 그 밑에 돈을 관계하는 은행들. 그죠? 그 은행, 한국은행 밑에도 또 외국한 은행들. 이런 데 내려가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사람을 관리하고 그 대상과 행위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냐? 누가 외국한 거래할 수 있죠? 우리 회사, 개인 회사는 법인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거주자라. 비거주자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외국한 거래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금 까다롭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위 대상은 뭡니까? 네가 외국한이라는 뭡니까? 외국 돈, 그죠? 주화, 지폐, 신용장, 수표, 정권, 채권 다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주고받느냐?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될까요? 네가 외화를 함부로 회내에 보내는 게 아니라 네가 지사든 대리점을 설립하려면 회사에 어느 정도 매출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보내는 거지 돈 많다고 많이 보내는 건 아니죠. 그런 어떤 정책, 그리고 환율에 관한 정책,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안 했을 경우는 그게 해당이 될 때 행정벌이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관세법, 그죠? 관세법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입법합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해서 시행령은 대통령이고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산자부 아닙니다. 왜? 돈이 들어오죠. 어떤 돈이 들어와요? 관세라는 게. 그래서 돈에 관계돼서는 재정경제부다 이 말이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인적관리, 행위대상관리, 그 다음에 행정관리입니다. 인적대상 누구예요? 통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수입하는 사람, 수출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관세법 통관하는 자는 반드시 관세사입니다. 요런 앞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수입 통관은 전부 관세사에 의뢰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세물자 누구냐? 관세사 아니죠? 누굽니까? 수입한 사람이죠. 그래서 수입한 사람 또는 수입을 의뢰한 사람, 위탁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세관을 통해서 통관해야 되는 걸 수출하면 수출 통관, 수입하면 수입 통관, 그죠? 반송하면 반송 통관이란 그런 절차를 통관이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관세 부과 정서는 뒤에 우리가 관세 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통관이나 수출 통관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가 관세를 내가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면 또 그걸 돈을 내야 되겠죠. 징수한다. 안 내면 됩니까? 연체를 물어야 되겠죠. 이런 거 등등. 그래서 그 경우에 네가 정상적으로 통관해야 되는데 네가 허가나 승인 없이 아까처럼 권총을 가져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벌이 나온다. 근데 나는 정상적으로 가지고 없고 정상적으로 나는 처리했는데 세관에서는 심사하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억울합니다 해서 적부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 과세하기 전에 나에게 관세를 부과시키기 전에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세 전 적부 심사 제도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금방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걸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수출입 공고가 뭐냐? 뭔데 승인이라고 타이틀이 수출 승인이 나왔나? 자, 보실까요?
자, 우리가 수출입 품목을 관리하면서 특히 우리가 이렇게 대무상에서 수출입 공고다, 통합 공고다, 그다음 전략 문자 수출입 공고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출입 공고가 말 그대로 대무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해서 어떤 물건엔 승인을 필요하고 허가를 필요하고 어떤 물건은 금지하는 그런 품목을 이렇게 공고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승인 허가를 필요한 거냐 하니까 물품의 종류별 수량을 또는 금액의 한도를 규격을 그다음 지역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특수한 어떤 화공약품이라는 이러면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지역에 수출하면 지금 정상적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만약에 오용한다면 어찌 됩니까? 하나의 화학탄으로서 둔갑할 수 있겠죠. 그러니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어찌 됩니까? 수량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에 따라서 제한하겠죠. 그게 오용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규모를 좀 작게 하고 수량을 줄이면서 그런 것들이 민간인 학살용으로 쓰이지 않게끔 할 수도 있겠다죠. 이런 식의 이런 수출입 공고, 즉 수출입 이런 것들은 반드시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제품입니다고 공개적으로 공고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공고할 때 미리 뒤에서 잠깐 다녀왔어야 하겠습니다. 공고할 때 그러면은 내가 그 제품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 있죠. 어떻게 합니까? 자,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합시다. 자,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무역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도마크가 있죠. 보도마크가. 보도마크를 한국은 100개를 팔았는데 일본에서는 10만 개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럼 굉장히 무역이 역조가 됐죠. 그래서 한국에 우리 산자부 장관이 일본의 통상용 장관 보고 이런 거는 좀 무역 역조가 너무 심합니다. 시정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죠. 이게 우리가 통상성 장관이 뭐랍니까? 정거를 가져보라. 그래서 우리나라 번호로 몇 번입니다. 뭡니까?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처럼 몇 번입니다. 라고 보냈더니 그런 코드는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즉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의 뜻이 미국에는 뭡니까? 미국에 뭐가 있죠? 뭐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아이디 넘버라든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결국 우리가 서로 관리하는 번호가 다르다, 그죠? 이게 어떤 겁니까? 좀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가 사업자 번호 다르고 무역 고유 번호 다르고 통관 고유 번호 다 다르죠. 관리 기간이 다르니까 서로 교통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관리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무역 역조다 아니다는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국가 간에 마찰을 빚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름으로 할 거냐? 그럼 이름은 보도 마크도 있고, 그죠? 보도 마크 이를 쓸 수도 있고, 요놈을 보도라 쓸 수도 있고, 이름을 쓰니까 뭔가가 안 맞죠? 우리가 또 홍길동이나 동명인도 많을 테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제품을 우리가 분류를 해가지고 그 분류가 화공약품이든 또는 뭡니까? 그게 또 우리가 의류든 또는 공산품이든 공산품용에서도 전자전기 제품이든 어떤 그런 특성에 맞게끔 분류를 해가지고 그 제품에 따라서 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자는 거죠. 번호를. 그래서 이 번호를 부여하는데 한국엔 니는 니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번호를 어떻게 합니까? 국제적으로 이 번호를 통일하자. 어떤 번호입니까? 그 상품 번호를, 상품 분류 번호를.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품 분류를 하는데 아까 우리 사업자 번호 있고 무역 고유 번호 있고 우리가 통관 번호 있듯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내가 번호를 정하는데 그런 상품을 분류할 때 한국에서만 쓰이고 일본에 쓰이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이런 번호를 분류합시다 라고 해서 이걸 뭐라 하냐면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우리가 뭡니까? Harmonized 시스템에서 HS라 부르고 이 번호를 HS 코드 또는 HS 넘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입할 때는요 이렇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의 보도 마크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이다. 번호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한국에서 보도 마크 1, 2, 3, 5, 6, 7, 8, 9, 10이니까 나는 100개고 니는 일본에서 1, 2, 3, 4, 5, 6, 7, 8, 9, 10이 10만 개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서로 상거래를 원활히 하면서 이 제품을 전부 다 분류번호를 통일했는데 그럼 H 코드가 몇 단위냐? 최장 10단위까지 갑니다. 그 10단위까지 간 앞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있겠죠. 주로 6단위까지는 어느 나라든 다 공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10단위까지 하느냐? 나라마다 상관수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8단위, 어떤 날은 9단위, 어떤 날은 10단위를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우리 예측 코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면요.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요게 지금 보시니까 HS 코드가 지금 보시니까 이런 우리나라 현행 관세 HS 코드가 이게 뭡니까? 국제 통일 상품 분류 번호죠. 이것을 우리 줄여서 하모니아 시스템이라고 총 우리 10단위로 만든댔죠.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6단위까지는 앞에 6단위까지는 요까지는 우리가 소호라 그러고 세분류를 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방 아까 모신 것이 뭡니까? 우리 10자리인데, 코드는 10자리인데, 6자리까지는 국제 만국 공통어고요. 우리나라나 미국은 10자리까지 쓰고, EU나 중국은 8자리고, 일본은 9자리까지 쓴다. 그럼 우리는 6자리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언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원산지 증명을 갈 때, 원산지 증명에서도, 그 중에서도 FTA 원산지를 갈 때, 왜 FTA 원산지가 중요한 거냐? FTA를 한다는 것은 종국이 뭡니까? 내가 관세를 제로로 가는 거죠. 그 말은 관세를 없이 가는 거죠. 없으면 됩니까? 아무래도 수익가가 저렴해지죠. 이럴 때 내가 이 FTA를 했을 경우에 그게 내가 FTA에 해당되는 제품인지 아닌지, 관세가 제로 해당되는지, 아니 몇 프로 해당인지, 요거를 확인해야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를 나라마다 다 우리 정리할 때 6자리까지를 FTA 원산지 작성할 때 반드시 제품 코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시니까 다시 가서 수출입 공고에서 네거티브 방식과 파지티브 방식이 뭐냐면은, 파지티브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부정적이죠. 네거티브는 뭐냐니까 처음에는 요런 만약 책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요렇게 있는데 요런 책에 요렇게 우리가 컴포트에 이제 관세청이 나오는 자료들을 좀 책으로 만들었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수출하세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요 마음대로 하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자료가 자꾸만 두꺼워지죠. 많아지고 어떤 스마트폰이 생기고 등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요 안에서만 머물 수는 없죠. 그래서 뭐랬습니까? 네거티브 방식이 뭐냐? 이 큰 자료 안에서 요 부분에 대한 거 어떤 거요?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 전람 수출 이런 부분들은요 예외적으로 반드시 승인이나 허가를 받으시고 나머지 품목은 알아서 자유롭게 수출하세요. 라고 한 데서 예외 승인이다, 네거티브 방식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합 공고가 뭐냐니까 이런 말이죠. 추무부서보다 각각 다른 개별 법령이나 품목 요건, 수출입 요건을 이런 내용들은 강경쟁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서 그 수출 예대병을 통합해서 산자부 장관이 발표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만약에 자 이런 거 있죠. 내가 만약에 이게 뭡니까? 나무를 이렇게 목재입니다. 목재를 내가 수출한다면 어디 갈까요? 뭡니까? 우리가, 국토부 장관에 갈 테고, 그죠? 또 내가 만약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뭡니까? 저것처럼, 우리가 권총이라든지 이런 군사물질 수출하면 국방부 장관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북한하고 거리 나지만, 북한하고 만약에 거리 난다면 통일부 장관에 가야 되고, 수산부는 수산부 장관, 당연하게 많죠. 그런 업무들, 우리가 무역하는 사람이 산자부 장관 하나만 해도 힘든데, 각부 행정장관들이 다 가서 그 서류들을 다 보려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 우리 무역의 된 장관은 뭡니까? 산자부 장관이었죠. 산자부 장관이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님, 국방부장, 그 다음 뭡니까? 통일부장, 그 다음 수산청장, 무슨 장관님들,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그 법령들을 나를 다 주세요. 내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통합해서 공고하겠습니다. 통합 공고 품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통합 공고 품목이 앞으로 다시 가시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있죠. 요 한 50여 가지 이 부분들이 바로 이게 통합 공고 품목입니다. 그 중에 보시니까 여러분 잘 아는 약사법이니, 화장품법이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주세법이니, 그 다음 먹는 불이니, 이런 등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부 행정장관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서 우리가 산자부 장관이 내가 이렇게 한꺼번에 공고한 데서 이게 이런 개별불 우리가 뭐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게 통합 공고 품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가 하나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는 말 그대로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물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는 옛날에는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공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략물자와 기술까지 여기 있죠. 전략물자와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기술과 그 물품이나 기술, 물품 뭐예요? 전략물자고 기술은 전략물자 기술이죠. 두 개 통합됨으로써 물품이나 어떤 물품이요? 행복이나 뭐 이런 미사일 같은 이런 거나 그런 그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가 전쟁을 억제한다든지 그게 우리가 우방에서 적대국에 팔지 못하게 그렇게 발생하는 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제품들은 전략물자를 수출한다. 그러니까 또 우리 회사는요. 나는 총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탱크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라고 하지만은 전략물자는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게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저기 개성공단이 있었죠. 여기에 개성공단에 우리가 공장을 들어갈 때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컴퓨터 공장이 들어갔나요? 컴퓨터 공장이 안 들어갔습니다. 주로 어떤 공장이 있습니까? 신발 공장, 가방 공장, 그죠? 그릇 공장 이런 일상의 생산이 보이죠. 왜 이런 반도체가 컴퓨터가 안 들어갈까요? 이 컴퓨터는 지금처럼 그 개성공단의 문을 탁 차단해버리면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뭐가 들어가죠? 반도체 칩이 있죠. 이걸 빼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렇게 무인 비행기에 달아서 그것을 폭격을 시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뭐 생화학 무기니 뭐 재래식 무기니 대장살상 무기니 미사일이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전자전기 제품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그런 화공약품이라든지 특수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전쟁 물자로 얻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전략물자가 아닌데 전략물자를 내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물자 평가위원회에서 그래서 경우에 애매할 경우에 반드시 자가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H 코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속점표라 그러는 건데 여기 몇 부가 있냐면 1부부터 우리가 뭡니까? 24부까지, 21부까지 있고요. 총 몇 년이라고 하면 1류부터 97류로 나눕니다. 그럼 담치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위에 제1부부터 5류까지가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에서 나오는 생산품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입니까?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생산품에 뭐 껍데기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그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식물성 생산품이고 그 다음에 동식물 생산품에서 유지라든지 이런 거 등등 있죠. 좀 전에처럼 뭐 그런 거 안에서 안에 우유를 가지고 만들어서 뭡니까? 뭐 치즈를 만들 등등. 그 다음에 광물성 생산. 뭘까요? 사람 손이 안 가는 데부터 사람 손이 가는 쪽으로 자꾸 내려가죠. 가죽을 만들었어요. 손이 제법 가네요. 목재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섬유, 신발유, 프로틴유. 쭉 내려가 볼까요? 금속 제품에서 우리가 80죠? 4류, 5류 하니까 기계, 전자기기 부분품. 그죠? 항공기 쭉 내려가는지 맨 뒤입니까? 예술품 있죠. 사람 손이 제일 나가죠. 그림 하나 그리고 골동품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조금 위에서는 동물, 식물, 광물에서 사람 손이 조금 관리되고 마지막으로 사람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쪽으로 번호가 커진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출할 때는 그러면 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수출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제품이 그게 수출입 공고에 해당되는지 통합 공고에 해당되는지 또는 뒤에처럼 우리가 전략물 수출입 공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어디 가서요? 우리가 어디입니까? 관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유니패스에서 우리 제품을 반드시 그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 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어디입니까? 우리가 요 자체가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 검색에다가 치는 거죠. 냉장고다 또는 뭡니까? 내가 뭐 여기다 뭐라고 제품을 권총에다 치면 되겠죠. 그 쳐서 냉장고로 쳐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냉장고가요. 자, 가정형이다 해서 이렇게 가정형 냉장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뭐라고 쳤느냐? 이렇게 가정형 냉장고를 쳤습니다. 가정형 냉장고를 용량이 200리터 이하인 거를 쳤더니 이게 냉장고 코드가 8418 나왔죠. 1810 6단이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장 보시면요. 관세율이 기본 관세율이 8%고 나머지 FTA라든지 제로입니다. 돼 있죠. 물론 이게 옛날
겁니다. 2004년 후에 바꾸지 않느냐면요. 이렇게 일목량이 하나짜리 다 나오는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페이지를 줄이기 위해서 옛날 거 좀 사용했습니다. 양지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관세율이 남았고요. 이제 관세율은 뭡니까? 그 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죠. 요 사 1년 동안에 때문에 내년에는 관세가 또 변경이 내렸겠죠. 그 말은 뭐냐? 무조건 FTA가 제로가 아니라 처음에는 한 8% 했을 거예요. 이러다가 두 번째는 6%, 세 번째는 뭐 4%, 그 다음에 2% 제로 가듯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처음부터 제로가 가는 품목이겠죠. 그래서 한 보통의 FTA라면 7, 80%는 처음부터 제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 정도는 뭡니까? 보통 한 5년 정도에서 10년 정도 가고요. 나머지 우리가 빅딜하는 그런 제품들은 보통 10년에서 많게는 한 15년 정도 서서히 관세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 올해는 요 관세입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것도 우리 관세라는 것은 그 일종의 우리가 수입할 때도 있지만 상대가 수입할 때도 우리 수출할 때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자, 그거보다 우리 중요한 게 뭐냐 좀 보시니까 이래놨죠. 수출할 요건이 없는데 수입할 때는 뭐가 있느냐? 정규 형식 신화가 있고, 그죠? 여기에 뭐죠? 통화 공고에 대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빠져있지만은 뭡니까? 여기에 또 환경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냉장고 무조건 자율 수출 아닙니까? 아니죠. 한국에서는 얼마입니까? 120볼트인데, 일본에서는 100볼트죠. 미국도 대부분 나라들이. 그러면 100볼트에 우리가 냉장고 가졌을 때 한국에 250도 꽂아버리면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기 안정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디요? 통화 공고의 전자제품에다죠. 이런 게 승인 허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이 갖다 버리잖아요. 버리면 쓰레기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또 뭐가 있냐? 낙동공 환경청. 각 지역의 지부의 환경청, 그죠? 환경청에 뭐 해야 됩니까? 수입 허가를 받고 버려야 될까요? 이거 쓰레기 버릴 때 우리가 폐기물 유치금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시고 여러분이 그냥 수입을 했다. 수출입 공고에 해당되는지, 통합공고에 해당되는지, 전람물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수입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쪽에 요건에 대해서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통관이 안 되겠죠. 그럼 곤란해집니다. 그럼 쥐백을 할 수도 없는 부분에는 그냥 떠안고 나머지 어떻게 될까요? 공매 처분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무역하는 사람들은 이게 과연 수출입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수출 수입이 가능한지 H 코드를 따져라 소리가 바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떤 정도의 관세가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 말은 뭡니까? 여기 보시니까 이런 전기 안전 형식 승인의 비용이 얼마인지, 낙동환경관리청에 내가 폐기물 유치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 어디입니까? 수입하는 원가에 다 포함되겠죠. 뭐에 포함해서? 관세에다가 수입관세, 기타 내국 소비시다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검사 비용 등들, 이것들이 여러분이 수입하는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항상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또 전시를 할 때, 전시 상품과 사이트에서 전시할 때, 자, 이런 부분이 있다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가 한국에서 제품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일본에 내가 전시를 간다 해도 전시를 갑니다. 어떤 전시? 해외 전시를, 그죠? 이렇게 물건을 팔러 혼자 가는 게 홍보를 원하죠. 그죠? 뭐, 우리가 서울에는, 그죠? 우리 코엑스 있고, 부산에 백스코 있고, 뭐, 이렇게 있듯이, 크게 전시회를 갑니다. 전시회에서 많이 알려져야 바이들 오고 물건을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전시를 가면 됩니까? 나갔죠. 물건 나가면 됩니까? 수출이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에 관한 관세가 없죠. 일본에서는 들어왔어요. 그러면 됩니까? 수입이죠. 관세가 있겠죠. 나는 전시를 하는 건 거지 전시를 하러 갔지 나는 판매를 하러 간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수입 관세를 냈어요. 그리고 전시가 끝났어요.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수입 관세를 환급을 신청하겠죠. 그죠? 그럼 나는 또 국내 들어올 때 수입이죠. 세금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번거로워집니다. 내고 환급받고 또 내가 신고하고 내 거라고 정리하고 난 번거롭죠. 그러니 우리 이런 전시 갈 때는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이 통관을 원활하게 해서 뭔가 협의를 하자 그래서 이게 ATA 까르네라는 그런 협약이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일시통관정비세는 요걸 통해서 보통 우리가 허가받은 1년 범위 내에서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수출한다고 ATA까지 제출하는데 수입한다고 관심 없이 ATA까지 제출하고 다시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관리기관 어디냐?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각 지방상공회의소에서 한국에서 다 우리가 처리한다는 거죠. 공짜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당 이렇게 ATA까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찌 됩니까? 일시통관정에서 다시 말해서 쉽게
그죠? 그날 박람회나 전시나 이렇게 출연할 때 갔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금 물고 또 세금 물고 환급 받고 들어오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로서 우리가 통관이 원활하게 해주는 게 우리가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사이트스라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함부로 못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화장품에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원자재다 또는 뭡니까 내가 약으로 쓰는 자재다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곰 발바닥이 온다든지 뭐 우리가 뭡니까 호랑이의 그 뼈가 들어와서 뭐 어딥니까 연골이 좋고 뭐 우리가 좋다든지 그런 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야생 동식물이 멸종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런 부분들은 못 들어온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유해 폐기물은 뭐냐? 바젤 협약이라서 우리가 국가 간의 이동을 못하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폐기물, 고철, 고지라든지 뭐 그 종이 있죠. 폐지 같은 거, 고철이라든지 또는 뭘까요? 이런 솔벤트 이런 거에 유기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여기는 없지만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그런 폐기물들 이런 걸 함부로 수출이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왜? 너네 나라에서 남의 나라로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폐기물 불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폐지 수입에서도 바젤 협약을 적용합니다. 고지죠. 이런 적용합니까? 만약에 폐지 수입을 했을 경우도 우리가 지방환경청장에 신고를 해야 된다. 왜? 폐지가 그 자체로서 안에 다른 불순물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환경에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다시 그거를 정화시킬 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국내 시장에 한국에 떨어놓겠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폐지 수입할 때도 우리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하나 나온 게 미나미타 협약이라 해서요. 자, 수은들을 쓰는 제품들 있죠. 수은을 쓰는 제품. 이런 것들이 주로 보시니까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온도계라든지 그다음 체온계 이런 거 있죠. 뭐라고 이빨에 들어가는 뭐 그런 어쩌 뭐랄까? 지금은 잘 안 씁니다만은 아말감에 들어가는 그런 수은이다. 이런 것들이 몸에 한번 들어가면 수은은 몸에 잘 안 빠진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야아야 병이죠. 그래서 수은을 다량 섭취하면은 이런 병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은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이게 앞으로는 생산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대부분 제품은 대체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나미타 협약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수출입 청인에 가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